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이스 모빌리티의 ETVAN입니다. 국내에도 이제 국산과 수입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상용차에서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죠. 특히 이런 상용 벤 타입의 전기차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국내의 소형 상용차 시장은 다마스와 라버가 단종이 되면서 선택의 폭이 좀 더 줄어들었는데, 따라서 제이스 모빌리티의 ETVAN은 그런 틈새 시장을 잘 노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이스 모빌리티는 친환경 e-모빌리티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고요. 국내에는 작년에 한국형 전기 사용차 개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ETVAN을 출시했고 차후 전기 승용차와 트럭, 승합 밴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ETVAN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도심 기준으로 227km입니다. 이거는 동급 차량 중에서는 가장 긴 수준이죠. 배터리 용량은 41.9kWh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는 도심형 주행거리가 긴 편이죠. 그리고 전기차를 운영 또는 구입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가장 큰 걱정이죠. 배터리는 CATL사의 최신형 리튬 인산 처리 제공이 됐고요. 리튬 이온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ETVAN은 5년 12만 킬로까지의 배터리를 보증을 합니다. 제이스 모빌리티는 ETVAN의 제조사인 신유한과 독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조사의 책임하에 빠른 리콜 및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ETVAN의 가격은 3,750만 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ETVAN의 외장 디자인은 상용 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비율 자체가 이 차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상용 밴으로서 짐을 좀 많이 싣고 복잡한 도심을 다닐 때 좀 더 편할 수 있게 그렇게 패키징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에 비해서 전폭은 좁은 편이고요. 반면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전고는 높였죠. 그리고 약간 안 좋은 지형 또는 노면을 다닐 때 하부의 그 배터리가 닿지 않게 지상고도 좀 높였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차는 폭이 좁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앞쪽에서 보면은 차가 좁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앞쪽의 그릴을 최대한 좀 넓혀서 그런 느낌이 좀 덜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경쟁 차종과 비교하면은 이 그릴의 면적이 더 넓죠. 헤드램프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명의 면적이 더 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방향지등이 LED입니다. 요즘에 LED 방향지등이 흔한데 이렇게 사용차에 LED 방향지등이 적용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LED 주간등도 특징인데, 이렇게 4개가 모인 주간등은 예전 기아의 그 아이소큐빅 디자인 그거와 좀 비슷합니다. 참고로 방향지등은 사이드미러도 적용이 됐고요. 사용차의 경우에는 떨림이 좀 많아서 사이드미러도 떨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문제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ETVAN을 측면에서 보면 적재 공간을 최대한 넓힌 것 같은 그런 패키징이죠. 왜냐하면 앞뒤의 오버형이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래서 차체 사이즈는 경쟁 모델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 적재 공간은 더 큽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차의 경우에는 전고가 중요한데, 전고가 너무 높으면은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ETVAN은 전고가 2m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후면 역시도 물건을 최대한 실을 수 있게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뒷유리의 면적도 큰 편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뒷유리를 쳤을 때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도 설치가 돼 있죠. 참고로 최대 적재 용량은 700kg이고요. 이거는 스타렉스 또는 스타리아와 비슷하죠. 타이어는 하이다의 HD 517, 사이즈는 175에 70R14입니다. 이 타이어는 밴 전용 타이어죠. ETVAN의 실내는 딱 사용차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죠. 약간 좀 투박하지만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전체적인 내장재도 딱 사용변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레탄이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또 아주 그렇게 딱딱한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내는 크게 보이는 색상이 투톤인데, 대시보드 쪽은 약간 검은색이고요. 반면에 도어트림과 시트는 약간 연한 베이지 또는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공간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전장에 비해서 전폭이 좁은 편인데, 그래서 차에 타면은 실내 폭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지죠. 요거는 포터나 봉고도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차에 타면은 헤드룸은 또 상당히 넉넉합니다. ETVAN의 센터패시아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죠. 이 상단에는 이렇게 송풍구 2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그 라디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모니터라든가 내비게이션은 없는 거죠. 라디오 패널 같은 경우에는 크기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또 작게 이렇게 USB 단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핸드폰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세로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사실 이런 상용밴에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긴 하죠. 이 길이가 대략 노트 10 플러스 딱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예요. 참고로 실내에는 의외로 하이그로시가 좀 군데군데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트림, 이런 센터패시아,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 여기에도 이 부분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좀 쓰인 편인데, 공조장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스위치들이 좀 큼직큼직하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액정은 없고요. 바람, 그러니까 송풍을 틀면은 따로 또 조명은 안 들어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작은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는 12V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 얕은 컵홀더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얕아서 좀 긴 물건을 이제 수납을 할 때는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조작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 번씩 돌려서 R과 D로 변속하는 건 동일한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갔다가 보통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완전히 딱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운데가 N이고요. D, 그리고 이쪽이 R. 참고로 이 차는 또 P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정차할 때는 이렇게 N에 놓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약간 좀 예전에 푸조 MCP와 비슷하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요. 이 뒤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하나 마련이 됩니다. 참고로 시트 뒤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진 않은데 약간 좀 틈 또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물건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벤 모델을 보면은 실내에서 화물칸을 볼 수 있는 이런 유리가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유리가 있습니다. 이 유리의 면적이 꽤 큰 편이고요. 이 팁에는 모니터가 없는 대신에 옵션으로 이렇게 블랙박스 앤 스트리밍 룸미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고요. 가격은 29만원이죠. 이 룸미러는 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이 디지털 룸미러 상태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상하로 움직이는 이 폭도 꽤 큰 편이죠. 그리고 이 화면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은 후방 카메라로 전환이 되고요. 이 후방 카메라 상태에서 이제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 후방 카메라 전환이 되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물체와 가까워지면은 경고음이 발생이 되고요. 대시보드 왼쪽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조그마한 액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정으로 추가적으로 또 경고음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물체와 가까워지는 거리도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룸미러의 경우에는 화면이 총 3개인데, 그러니까 앞에, 후방, 그리고 한 번 더 넘기면은 이렇게 반반씩 앞뒤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홈 화면을 누르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큰 메뉴가 4개가 나오고요.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 화면이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녹화와 사진 찍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니까 녹화가 시작이 되고요, 비디오. 그리고 요 카메라 그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또는 아까처럼 비디오 촬영을 할 때, 그럴 때 같이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또 사진이 찍히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죠. 이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프로텍션이 있고, 그리고 셧다운의 경우에는 오프와 3분, 5분, 10분 이렇게 3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키 사운드도 오프와 온을 고를 수가 있고요. 언어는 중문과 잉글리시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디지털 룸미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 또 추가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1080이면은 충분하죠. 운전대도 전형적인 사용차의 그런 디자인이죠. 이 운전대가 계기판 쪽으로 이렇게 좀 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성이 강한 차일수록 이 운전대가 서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렇게 상용차 쪽으로 갈수록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그 상용벤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듀얼 에어백이 있어요. 사실 승용차에서는 듀얼 에어백이 있는 게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지만, 이 상용벤에서는 듀얼 에어백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차는 이렇게 듀얼 에어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듀얼 에어백은 동급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하죠.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호화스러운 부분이 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용 벤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특히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은 이 계기판 사양에서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참고로 이 계기판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상단에 배터리 잔량이 SOC 96%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 굉장히 또 특이하게 전기차로는 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왼쪽에 그 모터의 회전수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사실 전기차에서 이렇게 전기 모터의 회전수가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차가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크게 6가지 탭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탭이 트릭 컴퓨터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이렇게 고장 코드, 또는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된 그 정보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탭에서 표시가 되니까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이 표시가 되고요. 계기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정보도 굉장히 많고, 이 시인성도 상당히 또렷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PTC와 헤드램프 조사각, 스포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안에 있는 그 트릭 컴퓨터
이동하는 그런 버튼이죠. 참고로 스포츠 모드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출력이 15%가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좀 짐을 많이 실었을 때라든가 추월 가서 그럴 때 유용하죠. 유리는 1열만 하향이 원터치고요. 올리는 거는 원터치가 아닙니다. 이 차가 실내 공간을 좀 최대한 뽑기 위해서 이런 도어 트림의 이 두께도 조금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윈도우 버튼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도어 포켓이 그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이 도어 포켓을 이제 손을 뻗을 때 그때 그 거리가 좀 가까워요. 시트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시트의 색상이 약간 좀 연한 그레이인데 이게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승용차와 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트의 크기는 괜찮은 편인데 보통 상용차들이 그렇듯이 시트 좌판의 길이는 조금 짧은 편입니다. 미니밴처럼 화물칸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열리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이 문은 좀 가벼운 편이고요. 이렇게 딱 끝까지 밀면은 이렇게 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격벽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이고요. 이렇게 만져보거나 뜯어보면 이게 좀 두껍죠. 그리고 만약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가 이제 흔들려서 이 유리를 깨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도 2개를 덧댔습니다. 이티밴은 적재 공간에서 강점이 있는데 이 적재 공간은 동급에서 가장 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폭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상하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에서 가장 큰 적재 용량을 자랑을 합니다. 특히 이런 사용배는 적재 공간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닥이 완전히 플랫하게 평평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좀 더 물건을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이티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이게 좀 낮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싣고 내릴 때 좀 더 편합니다. 거기다가 이 바닥은 전체가 알루미늄이고요. 심지어는 이 물건들이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또 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재함의 양쪽에는 약간 좀 부드러운 가죽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적용된 이런 그 가죽이 저 실내에 있는 그런 소재보다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약간 좀 푹신푹신한 소재여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재가 물건의 손상도 막아주고 또는 그 잡소리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참고로 후면 도어 하단의 넓이는 1260mm고요. 도어의 지상고는 550mm입니다. 참고로 이 차 테일게이트는 길이가 꽤 긴 편이고요. 당연히 수동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손잡이는 없습니다. 예, 전기차의 정차기 소음은 차급에 따라서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차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엔진차만큼 그렇게 차급 또는 가격에 따라서 이 정차 시 소음이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물론 엔진차 같은 경우에는 그 히트펌프의 유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 밴이다 보니까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차 시 요 전장품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전기차가 이제 에어컨을 켜면은 그 인버터라든가 그런 거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이 차는 그런 소리는 적은데 아무래도 다른 소음이었어. 1단만 틀었을 때도 이런 좀 팬이라든가 그 블로어 소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가상 사운드도 조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클리핑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웅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승용 전기차의 가상 사운드와는 좀 달라요. 제가 처음에는 이 차 운전했을 때 이 소리가 뭔가 그 전장품이나 인버터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상 사운드예요. 왜냐면은 한 속도가 20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 소리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이렇게 정차 시에 D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면은 이제 보통 클리핑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내연기관 보면은 자동 변속기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주행 시 이질감을 적게 만들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가상 사운드가 이렇게 속도 또는 회전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소리가 또 같이 올라가요. 약간 좀 특이하죠. 근데 이렇게 속도가 20이 넘어가면은 그 소리가 사라지고, 참고로 전기차는 가속할 때 그 전기 모터의 소리가 있잖아요. 이 차도 소리가 있긴 한데 그 소리가 뭔가 이것도 좀 튜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질감이 강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딱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약간 좀 내연기관을 돌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차는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하는 메뉴는 없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자동으로 회생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생제동이 항상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평지에서 만약에 발 떼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회생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회생제동이, 그러니까 이 회생제동이 걸릴 때는 저 계기판의 속도계 바로 밑에 그 녹색으로 회생제동이 되고 있다고 또 아이콘이 뜨고요.
참고로 이렇게 회생제동이 걸렸을 때는 이게 그 아주 강하게 감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승용차들에 보면은 회생제동 레벨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약 한 1단계? 한 1.5단계? 그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그 속도가 20m로 떨어졌을 때 이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이렇게 또 소리가 나잖아요. 우웅하고.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감속할 때의 소리도 또 조금 다르고요. 이 차는 아무래도 벤 타입이어서 다른 차들과 운전하는 감각이 좀 다른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예전에 봉고나 이런 차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예전에 저 이스타나 같이 한 1.25 박스? 대략 뭐 그 정도의 느낌인데,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보닛이 짧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좁은 곳에서 이동할 때 생각보다는 저 보닛이 짧아서 좀 더 앞쪽에서 이제 회전하거나 주정시할 때 이렇게 움직여도 그 앞에 그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보기보다는 회전 반경이 좀 짧습니다. 이 차가 전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전 반경이 되게 길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정차 시에 이 차 앞바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타이어 앞바퀴가 좀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전 반경이 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차 시의 정수성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행할 때는 그 방음에 따라서 또는 차의 성격에 따라서 그 소음의 정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차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상용 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음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 또는 아스팔트 노면을 8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에 좀 소리가 커서, 보통은 이 속도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하면은 그 타이어 소리가 뭐 가장 많이 들리거나 또는 최소 반반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요. 이제 그 구동계 쪽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전방의 시야도 꽤 좋습니다. 이게 대략 뭐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그 정도의 그 시트 포지션 같아요. 그래서 앞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보통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은 헤드룸에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그 벤 모델이어서 지붕을 좀 높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헤드룸에도 꽤 여유가 있고, 그래서 차 길이에 비해서 이 좌우의 폭은 좁은 편이지만 막상 딱 실내에 앉으면은 그렇게 실내가 작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이 사이드 미러의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가 약간 좀 더 있는 편이고요. 수용차에 비해서는. 이 룸미러의 경우에는 주행 중에 상시, 앞이나 뒤에 카메라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해서 저 후방 시야가 아예 또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돌리면은 그러니까 이 뒤에 거울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그 후방 시야도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 키가 좀 껑충하잖아요. 그리고 키에 비해서 또 폭이 좁고, 결정적으로 그 타이어를 보면은 또 타이어도 그 폭도 좀 좁고, 그래서 뭔가 코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많이 기우뚱거릴 것 같은데, 실제로 코너에서 좀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잘 버팁니다. 타이어 그 스키드음도 좀 나중에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가 그 상용 밴, 그러니까 물건을 좀 많이 싣고 다니는 그런 차다 보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ESC의 개입이 좀 더 일찍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놈에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도 ESC가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승차감은 딱 상용 밴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노면은 물론 좀 어느 정도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도 상하로 움직임이 좀 덜컹덜컹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용차로 나온 차가 이런 승차감이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차 역시도 예를 들어서 뭐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차도 뒤에 짐을 싣고 안 싣고에 따라서 그 승차감의 차이가 꽤 나는데, 이 차 역시도 지금 이제 완전히 빈 차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짐을 좀 실으면은 이거보다는 승차감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차는 크게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그냥 일반 D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용차에서는 이제 스포티한 기분을 내는 그런 용도인데, 이 차는 이제 상용 밴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짐을 싣거나 그럴 때 또는 추월할 때 그때 좀 유용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속도가 낮을수록 그 효과가 좀 더 확실해지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스포츠 모드를 눌러도 좀 이렇게 반응이 더딘 반면에, 아주 저속부터
근데 또 속도 되게 높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은 최고 출력이 순간적으로 15%가 높아지니까 아주 낮은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진할 때, 정차 시 그때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은 효과가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 모터가 초반 가속이 빠르잖아요. 특히 이런 상용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기 모터의 특성상 이렇게 물건을 좀 많이 싣고 다니는 상용배에 좀 더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들 타보면은 또 이것도 역시 차급과 상관없이 그렇게 적어도 그 가속력의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9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9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봉고나 포터 EV 있잖아요. 그거와 가속력이 거의 같습니다. 특히 이 차가 발진할 때 저속에서 스포츠 모드 키고 쭉 풀악셀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꽤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이 물론 빈 차긴 하지만 짐을 많이 실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고부하 상황 또는 등판 위로 올라갈 때도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티벤은 도시명 컨셉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최고 속도가 제한되는 것만 봐도 딱 도시명 컨셉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차가 최고 속도가 100이 안 돼요. 최고 속도가 95km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기판 기준으로 한 98km까지만 가속이 돼요. 요즘에 이제 승용형 전기차라든가 SUV들, 특히 유럽형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최근에 시승했던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도 최고 속도가 160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용 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도심 위주니까 대략 한 95km에서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만큼 그 효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기차들을 쭉 타보면은 대략 비슷한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타면은 생각보다 이게 훨씬 길게 가고, 또는 이제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에서 속도가 90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전비가 이렇게 확 떨어지고, 보통 그런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보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차가 도심 기준으로 보면은 주행거리가 227km인데 요거는 이제 동급에서 가장 긴 수준이고요. 그래서 다른 전기차들처럼 만약에 도심에서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인 227km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속도가 올라가고 지금처럼 간선도로에서 만약에 주로 운행을 한다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 전비가 효율이 더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저 촬영하는 곳까지 그 거리가 47km예요. 제가 집에서 배터리 72%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배터리가 50%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저 촬영하는 곳까지는 거리가 47이고, 그리고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는 가장 전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올 때는 계속 저 90km로 크루징 하면서 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대략 47km 거리를 주행을 할 때 대략 배터리가 한 20% 정도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시내에서 만약에 주로 다니시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죠. 참고로 이 전기차 역시도 에어컨 가동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배터리가 빠지는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서 계속 배터리를 켜고 왔는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배터리를 안 켜니까 이 배터리 소모가 좀 덜 빠집니다. 참고로 브레이크 밟을 때 또는 감속 갈 때 나는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속도가 높을수록 이제 소리가 더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짧아서, 그러니까 3차선 도로에서 유턴할 때 좀 이만큼 좀 많이 남아요. 참고로 이런 차는 차체의 형상에 따라서 또는 이제 키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큽니다. 보통 이렇게 키가 큰 차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이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긴 한데, 이제 어제처럼 바람이 아주 많이 불지 않은 날에는 대략 한 70, 80 정도 이제 속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전면 풍절음이 가장 크게 들리긴 합니다. 이번에 제이스 모빌리티가 수입하는 이티벤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포터나 봉고도 전기차 버전이 있고, 반면에 이티벤 같은 상용배는 거의 없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틈새 시장을 좀 잘 노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이 차가 되게 키가 크고 또 상용 밴인 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저렇게 오르막 코너 이런 데서는 안정감이라든가 또 속도가 높게 나옵니다. 어쨌든 다른 말로 하면은 이티밴처럼 이런 전기 밴은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다마스나 라보에서 이렇게 또 옮겨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이티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심 기준으로 하면은 생각보다는 이 주행 거리가 또 긴 편이고, 그리고 이 상용밴의 그런 그 성격에 맞게 뒤에 그 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를 한 게 장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이티밴이 가격 경쟁력이 좋아요. 보통 상용차가 승용차보다 보조금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금은 이 상용 그 밴이 1,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이티밴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디젤 차에 비해서는 또 유지비가 또 월등히 저렴하죠. 특히 지금은 순간적이긴 하지만 경유가 가솔린보다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유지비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차의 성격이나 가격을 감안을 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새 차인데 이쪽 이제 도어 트림에서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약간 좀 허술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이 차의 목적에 맞게 굉장히 충실하게 패키징이 됐고요. 특히 이 차가 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그런 그 성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짐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의 목적에 맞게 좀 잘 세팅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제이스 모빌리티 이티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